안녕하세요. 데이널입니다. 마지막 7번째 강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뒷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생각하는데 시험장에서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파트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피벗, 정규 표현식, 관리 구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영역은 매 시험마다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안 나오겠지 하고 넘겨버리면 후회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중요한 핵심은 모조리 정리했으니 끝까지 보시죠. 먼저 피벗 구문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대부분 행 중심으로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 테이블의 급여 데이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원, 대리, 과장 급여가 세로로 쭉 나열된 형태가 일반적이죠. 이 방식은 저장하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비교하기에는 약간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피벗입니다. 피벗은 행 데이터를 열 데이터로 바꾸는 기능으로 엑셀의 행렬 바꾸기 기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전 오라클 낮은 버전에서는 케이스 웬을 이용해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피벗 구문이 생기면서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피벗은 결국 패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집계 함수, 포, 인.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포 뒤에는 컬럼명이 들어가고 인 안에는 실제 값이 들어가죠. 여기서 문자열이면 따옴표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인 안에 적은 값이 결과 컬럼명이 되는 방식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순서를 바꿔놓거나 포와 인에 들어갈 내용을 서로 섞어서 문제가 나오곤 합니다. 가끔은 피벗 결과 집합이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묻는 문제도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벗 문법을 외우는 팁은 집계 함수는 무엇을 계산할지, 포는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돌릴지, 이는 어떤 값을 열로 변환할지를 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언피벗은 열을 행으로 바꾸는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피벗이 세로 데이터를 가로로 펼치는 것이라면 언피벗은 가로로 퍼진 컬럼을 다시 세로행으로 세우는 것이죠. 기본 형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피벗 다음에 값 컬럼이 오고 포 다음에 구분 컬럼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인 다음엔 기존 열 목록이 오게 되죠. 여기서 값 컬럼은 실제 데이터가 들어갈 새로운 컬럼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포 뒤에 구분 컬럼은 이 값이 원래 어느 열에서 왔는지를 표시하는 컬럼이 되죠. 피벗과 비교해서 꼭 기억할 차이점이 있는데요. 피벗은 집계 함수가 필요하지만 언피벗은 보통 집계 함수가 필요 없죠. 그리고 언피벗은 기본적으로 널을 제외한다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include nulls 옵션이 있으면 널을 포함시켜 결과가 출력됩니다. 예를 들어 사원은 200, 대리는 300, 과장은 400이라는 열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언피벗을 하면 직급이 사원이고 값이 200인 행, 그리고 대리이면서 값이 300인 행, 또 직급이 과장이고 값이 400인 행으로 바뀌게 되죠. 언피벗을 하면 결과 집합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정규 표현식으로 넘어가시죠. 정규 표현식은 처음 보면 기호가 너무 많아서 약간 암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다가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시험 기준으로 보면 출제되는 개념은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매칭, 반복, 그룹.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이해해도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어 의외로 괜찮은 영역이죠. 먼저 앵커는 캐럿과 달러만 알면 됩니다. 캐럿은 문자열의 시작이고 달러 표시는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죠. 두 번째 매칭에서는 점과 파이프의 의미를 알면 되는데요. 여기서 점 하나는 임의의 문자 한 개를 의미하죠. 공백도 될 수 있고 숫자도 될 수 있고 심지어 특수 문자도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오직 하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파이프는 선택입니다. 양쪽 중 하나만 있어도 매칭된다는 의미가 되죠. 세 번째는 반복인데요. 별표는 0회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없어도 매칭되죠. 플러스는 1회 이상을 의미해서 반드시 하나 이상 있어야 됩니다. 물음표는 0 또는 1회를 의미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괄호 M, N은 M회 이상이고
n회 이하 반복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그룹과 범위도 중요합니다. 소괄호는 그룹을 묶을 때 사용하고 대괄호는 문자 집합을 나타낼 때 사용하죠. 예를 들어 0부터 9는 숫자 집합을 뜻하고 A부터 Z는 영문자 집합을 나타내는 그런 식입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캐럿의 위치인데요. 캐럿이 대괄호 밖에 있으면 시작을 의미하지만 대괄호 안에 있으면 부정문자 클래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캐럿 010은 문자열이 010으로 시작한다는 뜻이 되는데요. 반면에 대괄호 안의 캐럿 010은 0, 1, 0이 아닌 문자를 의미합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되죠. 정규 표현식은 기호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출문제에서는 항상 헷갈리는 기호 2개를 같이 보여주고 어떤 것이 맞는지 선택하게 합니다. 이 감각만 잡으면 정규 표현식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 구문입니다. 역시 매 시험마다 꾸준히 출제되고 주로 시험 문제 끝부분에 위치하는데요. 이 파트 역시 절대 버리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관리 구문 개념은 이어지는 개별 영상에서 핵심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더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만 제대로 잡아도 충분히 점수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먼저 피벗에서 행을 열로 변환하는 구문입니다. 갑자기 행을 열로 뒤집으라고요? 피벗이 뭔지 모르면 이 문제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간단한 사용법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룹 바이 없이 막 회전시키려고 하는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피벗은 그룹 바이 결과를 한 번 더 회전시키는 개념이라 먼저 그룹 바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데이터를 90도 회전시켜 봅시다. 예를 들어 월별 매출 데이터가 세로로 쭉 나열되어 있다고 해봐요. 1월 500, 2월 300, 3월 50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무에서는 이걸 가로로 보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1월, 2월, 3월이 컬럼으로 나란히 있고 그 아래 매출액이 딱 찍혀 있는 형태요. 바로 이때 쓰는 게 피벗이에요. 행 데이터를 열로 전환해서 가독성 높은 리포트를 만드는 거죠. 자, 지금부터 피벗 구문을 알아보시죠. 딱 4가지만 기억하면 끝납니다. 첫째, 프롬절에는 내가 피벗할 대상을 조회해옵니다. 둘째, 집계함수가 꼭 들어가요. 썸을 할지 카운트를 할지 정해야죠. 셋째, 포절에서는 열로 전환할 컬럼을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월별이니 먼스가 되겠죠. 넷째, 인절에서는 실제 값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바로 1, 2, 3이 되겠죠. 추가로 알리아스로 컬럼명을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은 언피벗으로 열을 행으로 변환하는 구문입니다. 피벗만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에 언피벗이 나왔다고요? 더 이상 헷갈리시지 마세요. 바로 60초 만에 핵심만 설명드리죠. 피벗이 세로를 가로로 펼친다면 언피벗은 가로로 퍼진 데이터를 다시 세로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원복하는 방법이죠. 자, 예를 들어 보시죠. 부서별 급여가 사원은 200, 대리는 300, 과장은 400으로 각각 열로 있다고 칩시다. 언피벗을 쓰면 직급이라는 컬럼 따로, 급여라는 컬럼 따로 이렇게 세로행으로 바꿔주게 되죠. 원래 피벗 전 상태로 싹 돌아갑니다. 참 쉽죠? 그건 알겠는데 문법을 모르겠다고요? 자, 직원 테이블을 예를 들어봅시다. 언피벗 급여, 포 다음에 직급, 인과로하고 사원, 대리, 과장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딱 2가지만 집중하세요. 세로로 세우기 위한 값 컬럼과 구분 컬럼만 알면 모든 게 끝납니다. 먼저 급여는 200, 300, 400 같은 값을 넣을 새로운 컬럼을 지정하는 거고, 직급은 앞에서 넣은 급여 값이 사원 건지 대리 건지 구분하는 컬럼을 의미하죠. 다음 인절에는 구분 값에 올 수 있는 실제 데이터를 나열해 주는 거라 달라질 게 없어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보냐고요? 첫 번째는 피벗 구문에는 집계함수가 꼭 필요하지만 언피벗 구문에 집계함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언피벗은 기본적으로 너를 제외합니다. B팀에는 사원만 있어 피벗한 테이블에서 대리 과장은 널이었다면 언피벗을 하면 행을 만들지 않게 되는 거죠. 딱 이 2가지만 기억하세요. 언피벗은 집계함수 없고 널은 기본 제외다. 다음은 정규 표현식 앵커와 매칭입니다. SQL에서 점 하나 찍었다고 정답이 완전히 바뀐다고요? 찍어서 맞추려다 100% 틀리는 SQLD의 히든카드, 정규 표현식 딱 4개만 알면 끝납니다. 먼저 매칭부터 가시죠. 정규식에서 파이프는 오화입니다. A 파이프 B라고 쓰면 A 또는 B를 찾으라는 뜻이죠. 참 쉽죠? 중요한 건 점입니다. 이건 조커 카드라고 생각하세요. T와 이 사이에 점을 넣었으면 TH, TI,
TOE처럼 중간에 아무 글자나 딱 하나 들어간 건 다 찾아냅니다. 라이크 비교해서 언더바랑 같은 거죠. 다음은 위치를 잡는 앵커를 알아보시죠. 캐럿은 문장의 시작, 달러는 문장의 끝을 의미해요. 캐럿 S는 S로 시작하는 삼성을 찾고 K달러는 K로 끝나는 뱅크를 찾는 식이죠. 시험엔 이렇게 나옵니다. 전화번호 포맷에 맞는 값들을 정규식 라이크로 찾는다고 해봅시다. 캐럿 010 파이프 011이니까 처음은 010 아니면 011로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하이픈 다음 숫자 3자리에서 4자리, 다시 하이픈하고 숫자 4자리하고 마지막에 달러 표시를 했으니 이 형식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숫자 해석은 안 배웠다고요? 그 부분은 반복과 범위 다음 영상에서 정리할게요. 다음은 정규 표현식 반복과 그룹 범위입니다. 정규 표현식 외우기 어려워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영상 반복해서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딱 60초 만에 끝내드릴게요. 먼저 반복 기호부터 보시죠. 아스타리스크는 0 이상 반복을 의미해요. 없어도 되고 여러 번 나와도 오케이죠. 플러스는 한 번 이상 반복해야 합니다. 최소 한 번은 나와야 한다는 게 다르죠. 물음표는 0 또는 한 번이니까 있거나 없거나가 되겠죠. 바로 이렇게 되겠죠. 중괄호 M 쉼표에는 2번부터 4번까지 정확히 반복해야 해요. 자,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A의 중괄호 2번부터 4번까지라고 해보시죠. A 4개는 오케이지만 그냥 A는 안 됩니다. 자, 이제 그룹과 범위입니다. 소괄호는 그룹 묶음이에요. 소괄호 AB 플러스면 AB가 통째로 반복돼요. 대괄호는 문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대괄호 0에서 9는 바로 숫자 한 글자를 의미하죠. 대괄호 안에 캐럿이 있으면 부정을 뜻합니다. 만약 대괄호 캐럿 0에서 9는 숫자가 아닌 것을 의미하죠. 시험에선 이메일 형식 검증 같은 문제로 나와요. 바로 이런 식이 되겠죠. 자, 헷갈리는 포인트 나갑니다. 아스타리스크와 플러스의 차이는 0 포함 여부예요. A 아스타리스크는 빈 문자열도 매칭되지만 A 플러스는 A가 최소 한 개는 있어야 해요. 그리고 대괄호 안에선 점이 있으면 점이 특수 문자가 아니라 진짜 점이에요. 그냥 점 하나를 의미하죠. 다음은 정규 표현식의 대표적인 함수 사용법입니다. 정규 표현식, 패턴만 외우면 끝일까요? 시험은 그걸 안 물어요. SQLD는 이 함수가 뭘 반환하냐로 나옵니다. 라이크 연산자로는 못 찾는 걸 정규식 함수로 찾는 순간을 물어보죠.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딱 3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정규식 라이크는 찾기 할 때 사용합니다. 기존 라이크는 %밖에 못 썼다고요? 이 녀석은 영어랑 숫자가 섞인 패턴처럼 복잡한 조건을 외워 절에서 한 방에 걸러줍니다. 시험에서는 정규식 라이크 연락처 캐럿 010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캐럿 010이면 010으로 시작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하지만 대괄호 안에 캐럿이 있으면 그건 부정을 의미해서 반대로 010이 없는 것을 찾아야 하니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둘째는 정규식 리플레이스입니다. 실무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별표로 가릴 때 씁니다. 바로 이렇게 되겠죠. 단순 글자 교체가 아니라 패턴을 찾아 마스킹할 때 쓴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셋째는 정규식 서브스트링입니다. 문자열에서 내가 원하는 패턴만 쏙 뽑아내고 싶을 때 사용하죠. 서브STR로는 위치 계산하다 날 새는데 이건 패턴으로 바로 뽑습니다. 시험에서는 정규식 서브스트링으로 ABCD에서 B.D의 결과와 B\D의 결과를 각각 물어봐요. B.D는 가운데 점이 와일드 카드니까 BCD가 나오겠죠. 반면 백슬래시 점을 하면 진짜 B.D를 찾기 때문에 널이 결과로 나옵니다. 다음은 정규식 리플레이스 함수의 날짜 변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2025년 12월 25일 날짜 데이터 뒤에 W3, W2, W1처럼 생긴 이상한 기호가 나왔다고요? 수험생 10명 중 9명은 그냥 당황해서 찍게 되는 이 문제, 지금부터 1분 안에 알아보시죠. 다 붙어있는 날짜 데이터를 영국식 표기인 25/12/2025로 바꾸려면 오늘 주인공 정규식 리플레이스를 써야 합니다. 자, 실제 시험 예제를 보시죠. 원본 데이터 뒤에 괄호와 숫자를 나열해서 숫자 4자리, 2자리 패턴을 찾으라고 명령하면 기본적으로 그 찾아낸 부분을 싹 다 공백으로 지워버리죠. 여기서 대괄호 0부터 9는 숫자를 가리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출제위원이 이걸 좀 더 어렵게 낼 때는 축약 기호를 쓴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역슬래시 소문자 D를 쓰면 이게 영어 디지트의 줄임말로 숫자를 나타내죠. 또는 역슬래시 소문자 W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워드의 줄임말로 숫자와 영문자 그리고 언더스코어까지 한 번에 찾아주는 축약 기호죠. 자, 그럼 여기에 세 번째 인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완전히 바꿔주죠. 바로 여기서 맨 뒤에 역슬래시 3슬래시, 역슬래시 2슬래시, 역슬래시 1이라는 기호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까 괄호로 묶어둔 덩어리들을 세 번째인 일, 두 번째인 월, 첫 번째인 연도 순서로 재조립하라는 명령어예요. 즉, 역슬래시와 숫자가 같이 묶여서 보이면
아, 그룹 순서를 매칭하라는 거구나 하고 눈치채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이 역슬래시 기호가 폰트에 따라서 W같이 보일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 기호는 알파벳 W가 아니라 역슬래시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SQL의 명령어 분류입니다. SQL 명령어가 4개 그룹으로 나뉜다는 걸 아시나요? SQLD 시험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DDL, DML, DCL, 그리고 TCL까지. 이걸 모르면 문제 풀 때마다 멘붕이 올 거예요. 지금 바로 60초 만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영문의 중간 글자를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DDL은 D가 define이에요. create, alter, drop, truncate죠. 테이블을 만들거나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DML은 manipulation, 조작어입니다.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죠. 데이터를 내 맘대로 변형할 때 사용합니다. DCL은 C가 컨트롤입니다. 그랜트, 리보크예요. 허가나 회수 즉 접근을 제어하는 거죠. 마지막 TCL은 트랜잭션 컨트롤입니다.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죠. 지금까지 내용을 확정하거나 취소할 때 사용합니다. 자, 암기 꿀팁 나갑니다. DCL은 define, DML은 조작어, DCL은 접근 제어, 그리고 TCL은 트랜잭션 제어로 외우세요. 다음은 틀리기 쉬운 인서트 기본 문법입니다. 인서트문을 작성했는데 왜 에러가 날까요? 90%가 놓치는 문법 딱 3가지 때문입니다. 딱 60초 만에 정리하고 가시죠. 인서트는 데이터를 테이블에 넣는 건데요. 이때 개수와 타입끼리 이 3가지가 딱딱 맞아야 해요. 자, 예를 들어 직원 테이블에 4번, 사원명, 입사일자, 급여 4개 컬럼이 있다고 해보시죠. 첫째 인서트 할 때도 정확히 4개 값을 줘야 합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전체 컬럼이 4개가 전부면 컬럼 목록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컬럼 순서대로 값을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개 컬럼만 지정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4번, 사원명, 급여를 넣는다면 각각 순서를 매칭해서 넣어야 합니다. 참 쉽죠? 둘째 타입이 맞아야 합니다. 4번, 사원명 문자를 넣고 입사일자는 데이트 타입을 그리고 급여엔 숫자를 넣어야죠. 만약에 입사일자에 2026-016 같이 문자 타입으로 넣으면 바로 에러납니다. 셋째, 데이터 타입의 길이도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번은 바차 3자리인데 길이 초과해서 4자리로 넣으면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죠. 핵심은 테이블 구조와 인서트 값이 정확히 1대1 매칭되는지 보는 겁니다. 다음은 인서트 제약 조건 유의사항입니다. 인서트 문에서 문법까지 완벽하게 썼는데 에러 났다고요? 개수 타입 길이까지 일치시켰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놓친 건 문법이 아니라 테이블의 룰입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하면 끝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회원 가입할 때 필수 입력 칸을 비워두면 가입 안 되죠? DB도 똑같아요. 만약에 주문 상세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첫째, 낱널 컬럼을 확인하세요. 인서트 할 때 컬럼 개수 일치시키고 타입도 맞고 길이까지 확인해서 문제없다 생각했죠. 그런데 지정하지 않는 컬럼 중에 낱널 컬럼이 있으면 인서트 할 때 값이 없다고 바로 에러를 뺐습니다. 요렇게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아, 낱널만 체크하면 되니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요?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수험생들이 제일 헷갈리는 거, 기본 키에는 주문 아이디와 상품 아이디는 낱널이라고 안 써져 있는데요. 바로 PK는 말 안 해도 자동으로 낱널 특성을 가집니다. 식별자의 4가지 특성 유체불존 아시죠? 유명 체육관의 불멸의 존재로 외웠었죠. 바로 존재성이 낱널입니다. 이제 아셨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주문 상세 테이블은 주문 아이디와 상품 아이디가 묶여서 하나의 PK인 복합키 상황입니다. 이때 주문 아이디도 넣고 상품 아이디도 넣었으니 문제없다 생각했죠? 하지만 만약 데이터가 중복이면 에러납니다. 왜냐고요? PK의 특성 유체불존 중에 유일성 때문입니다. 중복 없이 들어가야 인서트 되겠죠. 자, 시험 꿀팁 나갑니다. 인서트 문제 나오면 SQL 문장부터 보지 마세요. 테이블 정의서 DDL부터 보고 PK랑 낱널 컬럼에 형광펜 칠하세요. 그 컬럼의 값이 안 들어갔다? 정답은 실행 에러입니다. 다음은 인서트에서 묵시적 형변안입니다. 인서트 문의 개수, 타입 길이는 일치시켜라고 배웠는데 타입이 달라도 에러 안 난다고요? 네, 지금부터 묵시적 형변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인서트 할 때 데이터 타입이 안 맞으면 오라클이 자동으로 형변안을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주문 아이디 컬럼이 넘버 타입인데 205라는 문자를 넣으면 오라클이 알아서 숫자 200으로 바꿔서 저장해줘요. 반대로 상품 아이디 컬럼이 바차 타입인데 숫자 100을 넣으면 이것도 문자 100으로 자동 변환됩니다. 참 쉽죠?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상품 아이디 컬럼에 시스데이트 같은 날짜를 넣으면 문자로 바뀌어요. 형식은 NLS 데이트 타입에 맞춰서 들어가죠. 그런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형변환이 안 되는 경우를 문제로 냅니다. 숫자를 날짜로는 못 바꿉니다. 예를 들어 주문일자 컬럼이 데이트 타입인데
2026만 218 같은 숫자를 넣으면 바로 에러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숫자는 날짜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자 타입은 날짜 타입으로 형변환 안 되냐고요? 반드시 NLS 데이트 타입에 맞춰서 문자 형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형식이 안 맞으면 이것 역시 에러 납니다. 정리하면 문자와 숫자는 서로 형변환 가능, 날짜에서 문자로도 형변환 가능. 하지만 숫자가 날짜로는 형변환 불가능이라고 기억하세요. 정 외우기 어려우면 날짜 타입은 형변환이 어렵다만이라도 기억하세요. 다음은 머지문의 문법과 유의사항입니다. 인서트냐 업데이트냐 이걸 매번 나눠서 쓸 필요가 있을까요? 데이터가 있으면 수정하고 없으면 추가, 이걸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머지는 두 테이블을 합쳐서 조건에 따라 있으면 업데이트, 없으면 인서트하는 문장이에요. 기본 구조는 딱 4개 키워드만 알면 순식간에 정리되죠. 자, 먼저 머지 인투 뒤에 타깃 테이블을 정의합니다. 이 테이블이 바로 수정 대상이죠. 다음 유징을 쓰고 소스 테이블을 정의합니다. 이건 업데이트나 인서트할 데이터로 테이블 또는 서브 쿼리가 오죠. 세 번째 온절에는 매칭 조건이 옵니다. 둘을 비교해 있냐 없냐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자, 그 다음이 본 게임입니다. 매칭되면 when matched 된 업데이트 SQL을 실행하고 매칭이 안 되면 when not matched 된 인서트 SQL을 수행하죠. 이제 문법은 알겠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예를 들어 직원 테이블을 갱신한다고 해볼게요. 기존 직원이 있으면 급여를 업데이트하고 신규 직원이면 새로운 행을 인서트하려면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즉 비교할 기준을 온절에서 4번이 같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일치하면 업데이트, 불일치하면 인서트 이렇게 동작합니다. 참 쉽죠? 하지만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업데이트 문 뒤에 딜리트 문을 넣고 최종 직원 테이블의 결과 건수를 묻습니다. 중요한 건 머지문의 딜리트 절은 업데이트 절에 의해 수정된 행에 대해서만 동작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다른 행들은 조건에 만족해도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업데이트 대신 딜리트만 쓸 수도 있는 거냐고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는 못 씁니다. 딜리트는 업데이트 연산의 사후 처리용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트랜잭션의 4가지 특성입니다. 만약 은행 앱에서 송금 버튼을 눌렀는데 내 돈만 빠져나가고 상대방은 못 받는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한 4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트랜잭션의 ACID 특성인데요. 첫째, 원자성은 송금할 때 뭐 아니면 도예요.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상대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한 묶음으로 성공하거나 하나라도 실패하면 전부 없던 일이 되는 거죠. 둘째, 일관성은 송금 전후의 데이터베이스의 총 금액은 항상 맞아야 해요.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사라지면 안 된다는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셋째, 고립성은 내가 송금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내 잔액을 조회해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어중간한 상태를 보여주면 안 돼요. 각자의 작업은 서로 방해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행됩니다. 넷째, 지속성은 송금 성공이라고 메시지가 뜨면 갑자기 서버가 다운돼도 그 결과는 영원히 저장되어야 합니다. 전산 오류가 나도 입금된 내 돈은 그대로 남는 거죠. 자, 암기 꿀팁 나갑니다. 그냥 원일 고치라고 외우세요.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 시험장에서는 4글자만 기억하세요. 다음은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입니다. 게임하다 죽었는데 저장 안 해서 레벨 1로 돌아간 적 있죠? SQL에서도 저장 시점 잘못 잡으면 데이터 다 날아갑니다. 시험장 가서 멘붕 오기 싫으면 딱 1분만 집중하세요. 자, 쉬운 것부터 보시죠. 커밋은 저장, 롤백은 취소죠.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시험엔 세이브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임시 저장 깃발이라고 생각하세요. 데이터를 넣다가 여기서 깃발 하나 꽂자 하고 세이브 포인트 S1로 저장하고 만약 뒤에서 실수하면 롤백 투 S1하면 딱 깃발 꽂은 데까지만 되돌리는 겁니다. 참 쉽죠? 시험엔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를 인서트하고 세이브 포인트 S1 찍고 또 이번엔 인서트 2를 하고 세이브 포인트 S1을 찍고 다시 인서트 3을 한 후 롤백 투 S1을 하죠. 마지막으로 인서트 4를 하고 커밋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현재 위치와 세이브 포인트 중간에 내가 했던 변경 기록이 모두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일명 성급기입니다. 롤백 투 S1이 나오면 S1 깃발 아래쪽에 있는 명령어는 이렇게 지워버리죠. 하지만 S1 위쪽에 있는 건 살아남습니다. 결과는 1과 4가 되겠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S1이 이렇게 2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바로 가까운 S1로 갑니다. 그러면 답은 1과 2, 4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세이브 포인트 문제, 선만 잘 그으면 점수 거저먹는 겁니다. 다음은 롤백과 세이브 포인트 차이입니다. 세이브 포인트는 선긋기로 외웠는데 또 틀렸다고요? 그러면 커밋과 롤백의 역학 관계를 몰라서입니다. 바로 1분 만에 알려드리죠. 일단 롤백은 트랜잭션 통째로 되돌리는 명령이에요. 반면 롤백 투 세이브 포인트는 깃발 아래 선긋기죠. 그리고 커밋은 도장 쾅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시죠. 이를 인서트하고 세이브 포인트 S를 찍고 또 이번엔 인서트 2를 하고 커밋했어요.
다시 인서트 3을 한 후 롤백 투 S1을 하죠. 마지막으로 인서트 4를 하고 셀렉트 아스타 프롬 테이블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S1 깃발 아래 선긋기니까 답은 14 아니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커밋 나오면 도장팡 확정이죠. 확정해버린 뒤에는 이전 세이브 포인트는 다 사라져요. 그래서 커밋 이후에 롤백 투 세이브 포인트 S를 하면 바로 에러가 나죠. 1과 2는 이미 확정이고 3 넣고 에러 난 다음에 4도 인서트 했으니 셀렉트 결과는 1, 2, 3, 4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자, 두 번째 유형 갑니다. 2를 인서트하고 바로 커밋했어요. 다시 2를 인서트하고 다음에 세이브 포인트 S를 찍었죠. 또 다시 인서트 3을 한 후 롤백 투 S1을 하죠. 마지막으로 인서트 4를 하고 롤백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혼자 해보겠다고요? 일단 1하고 커밋했으니 1은 확정이고 롤백 투 S1로 깃발 아래 선긋기, 마지막에 롤백하니 4도 롤백되어 1과 2 아니냐고요? 그렇게 풀면 함정에 걸린 겁니다. 롤백은 통째로 되돌리기니까 이렇게 커밋 전까지 다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만 나옵니다. 자, 암기 꿀팁 나갑니다. 세이브 포인트는 깃발 아래 선긋기, 롤백은 통째로 되돌리기, 커밋은 도장팡 확정으로 외우세요. 다음은 TCL에서 묵시적 커밋이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아니, 커밋하지도 않았는데 데이터가 그냥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 시스템 문제 아닙니다. 바로 묵시적 커밋 때문이에요. 자, TCL은 트랜잭션 제어 언어죠. 세이브 포인트는 깃발 아래 선긋기, 롤백은 통째로 되돌리기, 커밋은 도장팡 확정으로 외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커밋은 명시적 커밋이죠. 근데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우리가 어떤 명령을 실행하느냐에 따라 자동으로 커밋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트 테이블 드랍 알터, 트렁케이트 이런 DDL 명령을 실행하면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커밋을 날립니다. 이게 바로 묵시적 커밋이죠. 그래서 롤백해도 이미 커밋돼 버리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A를 실행 후 5를 인서트하고 다시 10을 인서트해요. 또 이번엔 크리에이트 테이블 B를 하고 다시 원래 테이블 A에다가 인서트 5를 하고 다시 10을 인서트했어요. 여기서 빈 테이블 B를 트렁케이트하고 마지막으로 롤백을 하죠. 이제 테이블 A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보기는 0, 15, 30 널이 있습니다. 정답은 30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선 크리에이트 테이블 B를 할 때 앞에 인서트 했던 5와 10이 묵시적 커밋으로 확정이 되고 다시 트렁케이트 테이블 B를 할 때 그 후에 넣었던 5와 10이 확정이 되죠. 마지막에 롤백을 시도했지만 이미 모두 커밋되어 취소할 내역이 없습니다. 이제 아셨죠? 외울 필요 없이 원리로만 기억하세요. 데이터 구조를 바꾸는 DDL 명령은 안전하게 무조건 커밋 처리된다. 그리고 이 개념은 오라클 한정이다까지 기억하면 끝납니다. 다음은 DDL 제약 조건 종류와 널 허용 여부입니다. 여러분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 중복 확인하시죠?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제약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SQLD 시험에서 이거 모르면 한 문제 날아갑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쓰레기 데이터를 막는 제약 조건 5인방을 소개할게요. 첫째는 낱널은 반드시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름 없는 회원은 가입이 안 되잖아요. 둘째, 유니크는 중복 데이터를 금지시켜요. 남들과 같은 닉네임은 쓸 수 없어요.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널을 입력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 건 들어와도 상관없죠. 셋째, 프라이머리 키는 낱널 플러스 유니크예요. 식별자의 특징 유체불존 아시죠? 널도 허용하지 않고 중복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테이블에 딱 하나만 가능해요. 넷째는 포린키예요. 부모 자식 관계죠. 존재하는 부서에만 직원을 배정할 수 있다처럼 다른 테이블에 PK를 참조하죠. 만약에 부서에 없는 직원을 넣으면 참조 무결성 오류가 됩니다. 2개 이상의 컬럼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은 체크 제약 조건이에요. 성별 컬럼은 남과 여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값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죠. 시험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니크는 널 값을 가질 수 없다고 보기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선지죠. 유니크는 널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습니다. 값이 없다는 건 중복을 따질 대상조차 아니니까요. 반면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 절대 안 된다는 점. 이 두 가지 차이만 알아도 한 문제 맞춥니다. 다음은 DDL의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옵션 하나 잘못 주면 우리 회사 주문 테이블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 이 한 글자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60초 안에 이 내용 확실히 정리해 볼게요. 자, 드랍 뒤에 붙는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는 삭제의 범위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공식 문법은 드랍 테이블하고 테이블명 뒤에 캐스케이드 또는 리스트릭트를 붙일 수 있죠.
먼저 리스트릭트는 제한하다는 뜻이고 참조 중이라면 절대 못 지운다는 옵션입니다. 즉 이 테이블을 보고 있는 뷰나 제약 조건 다른 테이블이 하나라도 있으면 드랍에 실패하죠. 반대로 캐스케이드는 참조 중이어도 다 같이 지워버리라는 옵션이라 드랍 테이블 DEPT 캐스케이드 하면 DEPT를 참조하는 테이블 뷰 제약 조건까지 연쇄 삭제가 일어나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고요? 자 예를 들어 보시죠. 먼저 부서 테이블이 있는데 부서 언더바 뷰라고 부서 테이블을 참조해 뷰를 만들었죠. 그런데 다시 이 부서 언더바 뷰를 이용해 또 다른 부서 언더바 뷰2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2차 뷰죠. 마지막에 드랍 뷰 부서 언더바 뷰에 리스트릭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당 뷰를 참고하는 2차 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삭제는 어떻게 할까요? 캐스케이드를 하면 폭포수처럼 모두 삭제되어 버리겠죠. 하지만 DBA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제일 말단을 찾아가 하나씩 지우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자식부터 지우는 것은 리스트릭트 옵션이 있어도 지워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캐스케이드는 다 지워지고 리스트릭트는 안 지워진다로만 외우면 함정에 빠집니다. 가장 마지막 말단 자식부터 지워나가면 지우는 게 가능하다라고 외우세요. 다음은 딜리트, 트렁케이트, 드랍의 차이점입니다. 딜리트를 했는데 데이터가 원복됐다고요? 똑같이 지우는 건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를 지울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딜리트는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만 한 줄씩 없애요. 구조는 그대로 남고 롤백도 가능하지만 지우는 속도는 느려요. 트렁케이트는 전체 데이터를 싹 비우는 명령어예요. 구조는 남지만 롤백은 불가능합니다. 드랍은 아예 테이블 자체를 없애버려요. 구조도 데이터도 한 방에 사라지죠. 드랍과 트렁케이트는 롤백이 안 되니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이미 실행했다면 데이터를 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암기 꿀팁 나갑니다.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딜리트는 냉장고 음식을 하나씩 버리는 거, 트렁케이트는 냉장고를 통째로 청소하는 거, 드랍은 냉장고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시험엔 롤백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세 명령어 차이, SQLD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다음은 알터에서 데이터 타입 변경 가능 여부입니다. 열의 아홉은 무조건 헷갈리는 문제. 이미 1만 명의 회원 정보가 들어있는 테이블에서 갑자기 나의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숫자에서 문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불가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미 숫자 데이터가 방 안에 꽉꽉 들어차 있는데 갑자기 그 방의 속성을 문자로 바꿔버리면 기존 데이터들은 갈 곳을 잃고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실무에서도 내용물이 가득 찬 상자의 규격을 억지로 바꾸면 안에 물건이 다 망가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데이터베이스도 기존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변경은 아예 막아두는 것이죠. 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니 딱 세 가지 맥락만 기억하세요. 첫째, 시험 문제에서 데이터가 이미 들어있는 상태인데 알터 테이블 모디파이로 데이터 타입을 변경했다는 보기가 나오면 1초 만에 오답으로 걸러내세요. 데이터 타입 변경이나 크기 축소는 방이 완전히 텅 비어 있을 때, 즉 테이블에 데이터가 아예 없거나 해당 컬럼이 전부 널릴 때만 가능합니다. 둘째, 하지만 방 크기를 늘리는 건 어떨까요? 이미 물건이 있어도 더 큰 사이즈로 바꾸는 건 기존 물건에 피해를 주지 않으니 언제든 가능합니다. 셋째는 중요하니 집중하세요. 데이터가 있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호환되는 데이터 타입에서는 가능하죠. 바차투를 동일한 문자 타입인 차로 변경할 수 있죠. 대신 길이만 줄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데이트 타입을 타임스탬프 같은 타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반대로 해도 가능합니다. 이제 아셨죠? 이 원리만 이해해도 DDL 알터 문제는 시험장에서 거저먹습니다. 다음은 시타스에서 제약 조건 복사 범위입니다. 시타스로 테이블을 복사하면 똑같이 복사될 거라 생각하셨죠?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60초 만에 설명드리죠. 자, 시타스가 뭔지부터 알고 가시죠. 시타스는 Create Table as Select를 말합니다. 기존 테이블 데이터를 한 번에 복사하는 DDL이죠. 어떻게 쓰는 거냐고요? 그럼 지금부터 EMP 테이블을 백업해 봅시다. Create Table EMP Backup as Select Asta from EMP 하면 기존 EMP하고 구조와 데이터가 똑같은 테이블이 복제됩니다. EMP 백업을 셀렉트하면 EMP 테이블과 데이터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엔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DSC EMP 백업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컬럼명, 데이터 타입, 난널 제약 조건까지 똑같이 복제되죠. 그런데 PK, FK, 유니크 키 같은 테이블 수준 제약 조건은 빠집니다. 쉽게 말하면 테이블의 틀은 복사되지만 규칙은 안 따라오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시타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바로 시타스로 복사할 때 유지되지 않는 제약 조건을 구분하는 겁니다. 난널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시 만들어줘야죠. 이제 아셨죠?
다음은 그랜트 옵션과 어드민 옵션 그리고 퍼블릭의 차이점입니다. 혹시 내 넷플릭스 계정을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자기 여친한테까지 허락도 없이 막 빌려준 적 있으신가요? 데이터베이스에도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1분 만에 정리해드리죠. 그랜트로 권한을 줄 때 위드 그랜트 옵션을 주면 나도 쓰고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를 들면 관리자가 팀장에게 EMP 테이블에 셀렉트 권한을 주면서 위드 그랜트 옵션을 붙이면 팀장은 그 셀렉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퍼줄 수 있습니다. 단 테이블이나 뷰 같은 객체에 대한 권한이죠. 그런데 위드 어드민 옵션은 시스템 권한이나 롤 같은 상위 레벨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줄 수 있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같은 시스템 권한을 관리자가 팀장에게 위드 어드민 옵션으로 주면 역시 팀장은 인턴에게도 크리에이트 테이블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위드 그랜트 옵션과 어드민 옵션이 서로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오죠. 먼저 그랜트 옵션은 객체 권한이지만 어드민 옵션은 시스템 권한이에요. 각각 역할이 다르죠. 바로 이렇게 되겠죠. 또 리보크 할 때 캐스케이드를 붙이면 그랜트 옵션은 모두 회수되지만 어드민 옵션은 팀장 권한만 회수되고 인턴 권한은 그대로 남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릭은 전체 사용자에게 공개하는 옵션이에요. 그랜트 투 퍼블릭이라고 쓰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모든 사용자가 그 권한을 자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읽기 전용 같은 아주 제한적인 권한 말고는 퍼블릭으로 주는 경우가 없죠. 마지막으로 리보크에서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 옵션의 차이점입니다. 회사에서 잘린 팀장님이 인턴에게 부여했던 데이터 접근 권한은 그대로 남을까요? 아니면 같이 날아갈까요? SQLD 시험 DCL 파트에서 무조건 나오는 이 문제 딱 60초만 집중하세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팀장에게 권한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권한을 넘길 수 있는 위드 그랜트 옵션을 줬습니다. 팀장은 인턴에게 이 권한을 나눠주었죠. 그런데 관리자가 리보크 명령어로 팀장의 권한을 다시 뺏으려 합니다. 이때 밑에 있는 인턴의 권한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게 바로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트 옵션입니다. 단어만 달달 외우지 말고 시험에 나오는 맥락으로 기억하세요. 첫째, 캐스케이드 폭포수라는 뜻이죠. 팀장 권한을 회수하면 인턴 권한까지 폭포수처럼 연쇄적으로 싹 다 날아갑니다. 시험 지문에 연쇄적으로 회수된다 혹은 하위 권한도 함께 취소된다가 보이면 무조건 캐스케이드를 고르세요. 둘째, 리스트릭트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밑에 인턴이 아직 권한을 갖고 있으면 인턴부터 권한 뺏고 와 하며 아예 팀장의 권한 회수 자체를 실패하게 막아버립니다. 지문에 종속된 권한이 있으면 회수가 실패한다 라고 나오면 리스트릭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아래 상황에서 권한 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쇄 취소는 캐스케이드, 취소 실패는 리스트릭트. 이제 절대 안 헷갈리겠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중간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를 한번 보고 끝내면 생각보다 빨리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따르면 사람은 학습한 내용의 약 70%를 24시간 안에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해한 내용도 내일 다시 보면 생각보다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분명 본 건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런 순간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제대로 반복했을 때 다른 수험생들보다 확실히 앞서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 영상은 딱 7개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7일 동안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투자해도 일주일이면 전체를 한 바퀴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시간이죠. 억지로 하루에 몰아서 보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보는 쪽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실제로도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방식이 기억 유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머지않아 이 강의 내용이 손에 잡히는 형태로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꼭 합격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